제8장 도덕법칙의 형이상학적 연역 1. 형이상학적 연역의 이념 순수이성 비판의 개념의 분석론 제1장의 소제목은 모든 순수지성 개념의 발견의 실마리이다. 이 장에서 칸트는 고전 논리학의 것을 약간 수정한 판단표가 인식의 범주표의 실마리라고 주장한다. 의식의 그 자체로 주어지지 않은 어떤 대상이 인식되려면 대상의 표상들의 종합이 먼저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표상들 간의 연결에 의해서만 서로 다른 표상들이 모든 표상의 원천인 객체에 대해 공동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표상들의 종합이 관념들의 한갓 심리적 연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종합은 다만 주관적이며 연상을 수행하는 개별자에게만 유효하다. 인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합이 모든 인식 주체에게 타당한 규칙들의 지배 아래서 일어나야 하고, 이에 따라 우리는 이 표상과 저 표상 간의 연상작용이 단지 주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한 대상이 이러저러한 고유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식은 표상들의 종합에서 생겨나서 대상의 판단으로 끝난다. 따라서 인식의 본체를 이루는 판단 방식은 인식을 위해 불가결한 종합 방식의 실마리이다. 범주들 또는 순수지성 개념들은 이러한 종합의 개념들이거나 규칙들이며 거기서 각 범주는 각 판단 형식에 대응한다. 재판에 추가된 한 구절에서 칸트는 이 장을 형이상학적 연역이라고 부른다. 형이상학적이라는 형용사는 이 장에서 다루어질 순수 선험적 개념의 인식을 가리킨다. 형이상학적 연역은 선험론적 연역과 구별된다. 선험론적 연역은 범주들이 대상들의 선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함을 밝혀낼 책임이 있다. 형이상학적 연역이 범주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려는 시도라면 선험론적 연역은 범주들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작업이다. 두 연역은 동일하게 다음의 학설, 즉 인식은 종합을 필요로 하고 언제나 판단으로 표현된다는 학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원리상 서로 무관하다. 설령 형이상학적 연역이 실제로 발견했던 범주들 외에 어떤 식으로든 다른 범주들을 발견하더라도 이는 선험론적 연역의 진로에 어떤 주목할 만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형이상학적 연역에서 발견된 구체적 범주들은 선험론적 연역에서 단지 예증적으로만 사용된다. 형이상학적 연역의 핵심은 그가 선험론적 연역의 필요성을 깨닫기 훨씬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뚜렷했다. 실존이성 비판의 연역의 임무는 순수이성 비판과 마찬가지로 둘로 구별되는데 이 구별은 정초에서 날카롭게 구획된 작업을 떠올려 보면 더 분명해진다. 칸트는 먼저 의무의 개념을 포함해 모든 도덕성이 키마이라가 아니라면 도덕법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발견에 착수한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발견된 법칙이 한갓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려 시도한다. 하지만 두 번째 비판서에서 두 임무의 구별은 첫 번째 비판서만큼 뚜렷하지 않다. 독자 스스로 임무의 경계를 정해야 하고 그 경계는 단일한 직선이 아니라 여러 절들의 안팎을 넘나드는 구불구불한 곡선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돈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한 건 이러한 정돈되지 못한 구성이 칸트의 주요 저작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도덕법칙은 평범한 인간 이성에게도 권위를 지닌 채 말을 건네기 때문에 정당화 근거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그가 법칙을 정확한 형식의 언어로 진술할 수 없을 때조차도 법칙의 타당성을 직별한다. 말하자면 그는 실천 철학에서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따른다. 외부에서 법칙을 가져와 가르치고 정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미 의식하고 있는 법칙을 그저 정식화할 뿐이다. 이 때문에 칸트는 종종 그가 실제로는 단지 도덕법칙의 정식화에 성공했을 때에도 마치 도덕법칙이 확립된 것처럼 말한다. 게다가 칸트에게 오직 하나의 도덕법칙만이 있다는 사실은 법칙의 정식화의 정당화의 분리를 더 어렵게 하는데 이는 단적으로 표현 양식이기 때문이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때마다 예증을 위해 자신이 가진 12범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형이상학적 영역에서 12범주 중 어느 하나의 구체적 정당화는 범주 일반을 정당화하는 근거들과 쉽게 분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기서 예증과 정당화는 쉽게 구별되었다. 그러나 실천이성 비판은 오직 하나의 원리만을 검토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에 명석한명하게 떠오르기만 한다면 실제로 충분히 확인된다. 따라서 이 원리의 정식화와 정당화는 순수이성 비판에서와 같이 명확히 분리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임무의 이중성을 자각하고 있으며 설명과 연역의 구분을 통해 이를 명시한다. 실제로 우리는 두 비판서에서 각기 형이상학적 연역은 물론이고 형이상학적 설명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겠다. 칸트에 따르면 설명은 한 개념에 기속하는 것에 대한 명석한 표상이다. 한 개념을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대로 서술하는 것을 포함하는 설명은 형이상학적이다. 그러나 칸트의 건축술에서 형이상학적 연역이 자리한 위치는 우리가 검토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설명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물론 이 대목이 순수이성 비판의 분석론 제1장과 유비적이기는 해도 그곳의 학설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을 발견하기 위한 실마리로 복무할 수 있는 형식적 구분들의 표는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천 이성 비판에는 첫 번째 비판서의 형이상학적 연역의 종합적 절차와 견줄 만한 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각 저작에서 서술되는 사상 일반의 진행 과정에는 병행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칸트 자신도 말하기를 우리는 순수한 이론적 원칙을 의식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순수한 실천 법칙을 의식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이성이 우리에게 그 법칙을 지시할 때 동반되는 필연성에 우리가 주목함으로써 그리고 이성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모든 경험적 조건으로부터의 분리에 주목함으로써 일어난다. 외견상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순수 실천이성의 원칙의 발견과 도덕법칙의 정식화에 대한 실천이성 비판의 논증은 정초와 형이상학 서설의 논증에 견줄만하다. 이 세 저작에서 칸트는
일상적 경험에서 제기된 문제에서 출발해 철학적 분석으로 나아가고 결론에서 그는 오직 하나의 원리 또는 이론만이 그 문제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함을 증명하려 한다. 청초와 실천 이성 비판에서 그것은 실천적 경험 일반, 그 중에서도 특히 도덕적 경험이다. 이장의 과제는 칸트와 더불어 우리가 도덕적 고려 가운데 경험하는 필연성에 주목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이 필연성이 우리에게 경험적 조건들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지 밝혀내는 일, 다음으로 순수 실천 이상의 형식적 원리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일이다. 2. 도덕적 경험의 주요 특징들. 이곳에서는 물론이고 정초의 처음 두 절에서 사용된 분석적 방법을 따라 칸트는 하나의 경험에서 출발해 그 경험의 전제 조건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전제들이 없다면 그 경험은 이해될 수 없거나 허구적인 것으로 선언되어야 마땅하다. 분석적 방법이 형이상학적 연역 또는 설명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전제 조건들은 검토되는 경험의 개념들, 원칙들 또는 형식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발견된다. 형식적 조건들로의 이러한 역진의 결과는 원칙의 진술이다. 이는 정초의 처음 두 절에서 달성되었고 여기서는 전제된다. 칸트에 따르면 조건적 명령들의 가능성을 깨닫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인간이 단지 경험적 인식의 적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욕구를 가지며 동시에 그가 그러한 인식을 통해 필연적이라고 지시된 어떤 행위를 항상 기꺼이 할 수 있을 만큼 목표를 추구할 때 그가 충분히 이성적이지 않은 상태라면 그는 분명 어떤 강제를 지험할 것이다. 이 강제는 조건적인 타율적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타율적 명령들을 매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들과 원칙들은 도덕적 경험의 주요한 특징들을 설명하기에는 전적으로 부적합하다. 영리함과 도덕성 사이의 날카롭고 근본적인 구별을 식별하지 못하는 윤리학, 이리하여 도덕을 타의로 하는 윤리학은 도덕적 고려의 어떤 분명한 특징들을 별 설명 없이 내버려 두거나 대충 얼버무린다. 어쩌면 그러한 특징들은 허구적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특징들의 허구성 여부는 선언론적 연역의 성패에 비추어서만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연역에 이르기 전까지 잠정적이나마 도덕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원칙이 전제되어야만 하는가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타율을 범하는 원칙들과는 다른 전제 조건들을 요구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A.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 도덕적 고려를 할 때 우리는 특정 행위를 하라는 강제를 의식하며 이는 나 자신이 설정한 어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경험하는 강제와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닌다. 뒤의 것이 내가 가진 욕구가 수반하는 강제라면 앞의 것은 내 모든 욕구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며 가끔은 욕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종류의 강제가 의무이다. 의무는 주관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은 행위를 객관적으로 필연적으로 만들되 의무의 수행 여부는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
나의 필요나 바람에 근거한 강제와 그러한 욕구와 무관한 강제의 차이는 어떤 행위가 불가피하다와 마땅히 하도록 책무지어져 있다의 구별을 통해 매우 쉽게 식별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믿는 것은 그것을 하도록 책무지어져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한다고 믿는 것과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보자. 내 책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므로 나는 불가피하게 내 책에 이름을 기입한다. 다른 한편 아무리 빌린 책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더라도 나는 빌린 책을 반납하도록 책무지어져 있다. 나는 마땅히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걸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완벽히 이치에 맞다. 어떤 일을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주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내키지 않는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땅히 어떤 일을 하도록 책무지어져 있다는 것은 내 욕구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하도록 선택하는 필연성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각 경우에 내 인지 능력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앞의 경우에 이성의 전제들 중 하나가 욕구인 반면 뒤의 경우 욕구는 전제된 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만일 도덕성의 현상이 전적으로 허구적이라거나 특수한 경우에 위성과 가식의 신뢰처럼 한갓 가상일 뿐이라면 욕구는 물론 그 행위의 한 원인일 것이다. B.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동기들.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나는 행위가 욕구의 대상으로 인도하는지 그러지 않는지 그 성패를 따지지 않는다. 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판정하기 위해 행위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다만 그 행위의 동기만 인식하면 된다. 도덕적 결단을 할 때 나는 내가 수행할 행위의 성패 여부를 예측할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내가 실제로 결과를 산출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 숙련과 영리함의 활동은 성공적 결과만을 목표로 삼으며 그 경우 동기는 기껏해야 간접적 중요성을 지닐 뿐이다. 그러나 한층 더 분명히 말하자면 도덕적 판단의 대상은 행위 자체라기보다 행위하려는 결단이다. 비록 칸트가 가끔 마치 행위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며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처럼 말한다 해도 우리는 행위가 외적 행동의 한 사례임을 기억해야 하며 또 그러한 행동으로 이끄는 동기, 의도, 그리고 결단이 행위의 결정적 성분으로 포함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고려하는 것은 타자적 근거가 아니라 자기가 특정한 근거로부터 결단을 내리는 복잡한 활동 자체이다. 그러나 숙련과 영리함이 문제될 때 중요한 것은 행위와 그 성과이다. C. 도덕적 판단의 보편성. 도덕적 판단은 인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물론 칸트가 불완전한 의무들을 논하는 가운데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도덕적 책임을 충족하는 구체적 활동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해도 도덕적 판단은 늘 무관심한 법정에 호소한다. 이 법정은 영리함의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우리의 욕구와 바람을 고려하지 않는다. 도덕적 책무는 나의 욕구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지니고 있을 특정 욕구들과도 무관하다. 나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도 나는 이를테면 신과 같이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도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설령 인간만이 책무를 체험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올바름의 척도에 따라 동일하게 신성한 의지의 크기를 평가한다. 우리는 도덕적 판단의 보편성이 관습의 가변성과 상관없으며 다양한 사회와 다른 시대에 통용되는 도덕적 판단의 다양성과도 관련이 없다는 점에 늘 주의해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은 칸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류의 보편성과 아무 상관없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도덕적 판단은 보편적이다 라는 명제를 통해 그가 의도했던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한 적 없다. 다행히 그는 심미적 판단을 다루면서 보편성의 의미를 설명했고 우리는 그 논의를 도덕적 판단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칸트는 때때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판단이 가변적일 수 있다고 믿었던 만큼 심미적 판단이 매우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심미적 판단을 할 때 보편적 찬동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곳에서 이를테면 규범적 보편성과 사회적 보편성을 구별한다. 심미적 판단은 앞의 보편성을 지니거나 요구하지만 뒤의 것은 아니다. 유사하게 도덕적 판단은 규범적으로 보편적이지만 아마 그 자신이 18세기의 어느 누구보다 풍속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풍속을 도덕적 판단 자체의 분석과 연관시키지 않았다. 내가 보편타당하다고 믿는 것이 실제로 보편타당한가는 하나의 중요한 물음이지만 내가 보편타당하다고 믿는 것을 실제로 모든 사람도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가는 앞의 물음과 상당히 다르며 너무 쉽게 부정적으로 대답될 수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두 번째 물음에 부정적인 답변이 명백하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첫 번째 물음도 부정으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이는 첫 번째 물음에 답하기 위한 전제도 아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칸트는 정초와 실천 이성 비판의 이 부분에서 저 물음에 대한 답변의 기준을 찾으려 시도한다. 그러나 기준 찾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은 도덕적 판단은 바람이나 선호의 표현에 근거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보편적 요구를 한다는 사실이다. D.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어떤 결과에 대한 욕구 때문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서 우리의 직접적인 관심은 결과, 즉 우리가 욕구했던 사태의 현존에 있으며 우리는 행위 자체에 단지 간접적인 관심만을 지닌다. 물론 자발적으로 수행된 모든 행위에도 결과는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짐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칸트는 모든 행위가 필연적으로 대상에 대한 이러한 관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을 부정한다. 그는 도덕적 행위 안에는 행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확언한다. 여기서 행위란 용어는 외향적인 품행뿐만 아니라 동인의 결단 등을 전부 포괄하는 복합적 활동을 의미한다. 현대적 용어법으로 풀면 칸트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적 가치이며 우리가 그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목표 달성의 성공이나 실패는 도덕적 범주가 아니라 숙명과 영리함의 개념이다. 이것에 상응하는 도덕적 범주는 복받을 만함과 벌받을 만함이고, 이 범주의 적용 가능성은 성패와 완전히 무관하다. 그 밖에 다른 특징들이 이 목록에 추가될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칸트는 실패의 두 종류를 구별하면서 한갓 후회와 참회의 차이를 논하며, 영리함의 친구가 갖는 피할 수 없는 약점인 모호함을 도덕적 명령의 명료함 및 구체성과 대비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칸트가 후일 도덕 형이상학에서 충분히 깨달았듯이 사실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그것은 그릇될 뿐만 아니라 법칙을 도출하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도덕적 원리들의 이러한 특징들이 선언론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지적해야겠다. 거기서는 영리함의 충고의 애매함과 대비되어 구체적인 도덕적 명령들의 명료성이 아니라 단지 도덕법칙 자체의 명료성만이 다루어진다. 이 명료성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활동이 실제로 옳은 것인지 경험적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도 옳은 것과 단지 권할 만한 것의 차이를 쉽게 인식한다. 3. 원칙에 가장 근접한 것. 도덕적 숙고와 도덕적 판단, 그리고 도덕적 행위의 이러한 두드러진 특징들로부터 칸트는 도덕적 행위 속에 포함된 원칙에 관한 4가지 결론을 이끌어낸다. A. 원칙은 한갓 준칙이 아니라 법칙이어야 한다. 오직 법칙만이 강제할 수 있고 법칙만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보편화 가능성은 규범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갓 준칙은 설령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의지의 조건을 표현할 때조차 그들 중 누구에게도 필연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책무를 지우지 못할 것이다. B. 원칙은 그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의거해 법칙이어야 한다. 내용은 언제나 관심의 어떤 대상이고 그것은 행위의 준칙이 된 법칙의 진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은 보편적인 것도 책무를 만들어내는 것도 행위 그 자체를 향한 것도 아니다. C. 법칙은 준칙, 즉 의지의 실제적 조건의 표현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칙 또는 행위의 합법직성은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며 법칙의 인식은 준칙의 대상에 대한 관심이라는 우연적 조건 아래서가 아니면 실천적으로 무력할 것이다. 원칙 자체의 인식이 합법직적 행위의 동인을 제공해야 하고 그렇게 될 때라야 행위는 합법직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법칙 때문에, 즉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수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은 단지 정념의 노예일 뿐이다. D. 법칙과 명령은 분명 서로 다르지만 법칙이 정언명령의 토대여야 한다. 법칙은 어떻게 그 자체로 이성적인 존재자가 필연적으로 행위할 것인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오직 그러한 법칙만이 본성상 법칙의 표상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어 있지 않은 인간과 같이 부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자에게서 하나의 정언명령이 될 수 있다. 도덕법칙이 이성적 존재자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를 알려준다면 정언명령은 이렇게 해야 한다를 표현한다.
조건적 명령의 해야 한다와 달리 정언 명령의 해야 한다는 행위의 대상에 대한 관심에 의존하지 않는다. 심지어 도덕 법칙과 그것의 지배력에 대한 관심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만일 그랬더라면 이것에 아무런 관심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칙을 어길 때 그들의 모든 책임은 면제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형식상의 정언 명령이 도덕 법칙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명령이든 정언적 형식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오직 실천적으로 올바른 명령들만이 문제되며 이것들은 형식상 조건적일 때조차 무조건적인 또는 필증적 명령이다. 칸트는 명령이 형식상 정언적이지 않아도 권위상 필증적일 수 있음을 간과했다. 이는 도덕법칙의 보편적 적용이라는 칸트의 개념이 낳은 유감스러운 결과들 중 하나다. 이리하여 그는 마치 정언명령은 조건적이지만 동시에 필연적인 명령들이 정권에서 나타나는 우연성들을 조금도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듯이 쓸 수 있었다. 4. 도덕적 결단의 세 가지 준칙. 제6장 제6절에서 나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착수된 행위를 분석했다. 그리고 조건적 명령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 1. 진료적 준칙. 2. 이론적 법칙. 3. 형식적 원리. 이 장에서는 도덕적 행위의 분석은 도덕성이 키마이라 같은 것이 아니라면 특정 행위가 그 행위를 통한 실제적 욕구들의 만족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우리가 욕구 대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인식하고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단되어야만 함을 밝힌다. 따라서 칸트는 어떻게 특정 행위가 그 행위에 의해 만족될 수 있는 특정 욕구를 전제하지 않은 채 결단되고 착수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이것이 밝혀질 수 없다면 모든 행위는 제6장 제6절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분석될 수밖에 없고 도덕적 행위의 보편성과 필연성 그리고 내재적 가치는 가상적이라고 선언될 수밖에 없다. 만일 의지를 규정하는 준칙이 저 분석 1a와 같이 진료적이라면 그 명령은 정원적일 수 없고 대응하는 원칙은 한갓 준칙이다. 하지만 우리는 진료적 준칙 아래의 행위 1a를 단순히 제거할 수 없고 도덕적 행위를 이렇다 할 동기 없이 남겨둘 수 없다. 칸트가 어쨌든 1a와 유비적인 어떤 것이 모든 행위에 필연적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는 말하기를 물론 모든 의욕이 대상을 따라서 진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 확실하다. 칸트의 비판자들 중 다수는 이 명제를 간과한 것 같다. 그러나 뒤이어 칸트는 덧붙이기를 이러한 이유에서 진료가 준칙의 규정 근거이자 조건이라고 생각될 수는 없다. 칸트는 진료적 준칙 아래의 행위 1a라는 조건을 대체하는 원리가 아니라 지배하는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 한 준칙에 의한 다른 준칙의 지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진료적 준칙들은 서열화되어 있다. 금전욕이 하나의 준칙으로 안락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또 다른 준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들 중 한 준칙은 다른 준칙 아래 수행된 행위의 표현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자기애의 준칙을 최상의 진료적 준칙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준칙조차도 단지 조건적 명령들만 근거 지을 수 있고 여기서 해명되어야 할 것은 무조건적 책무이기 때문에 그가 찾는 준칙은 진료에 의해 지배될 수 없다.
최상의 준칙은 진료적 준칙들 가운데 우리의 실천적 3단 문법에 입각해 허용될 만한 것들을 선택해야 하며 내용과 무관하게 형식과 관련해서 준칙들의 기준이 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칸트가 자신이 잡고 있는 원리는 순수하게 형식적이라고 말할 때 의도한 뜻이다. 이에 따르면 그가 찾는 원리는 허용될 수 있는 준칙들의 형식을 지배함으로써 품행을 규제하는 원리여야만 한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의 분석에서 우리는 조건적 명령들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두 실천 원리들에다 한 가지 원리를 추가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A. 내 의지의 어떤 보편적 조건을 표현하는 진료적 준칙. B. A의 실행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여부를 규정하는 그 자체로 준칙인 동시에 원칙. C. A 속에서 표상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들을, 즉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의 인식을 통해 발견된 실제 수단들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복무하는 조건적 명령의 형식적 원리. 예를 들어 나의 목표 A가 타인의 행복의 촉진이라고 가정해보자. 법칙 B는 내가 이 준칙에 따라 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원리 C는 나의 경험적 인식 내용들 가운데 A의 적법한 행위를 나에게 야기하는 것들을 선택한다. 법칙 B는 준칙 A의 어떤 유형들은 금하고 어떤 것들은 허용하며 그 밖에 또 다른 준칙들을 요구한다. 칸트의 논변에서는 이 중 첫 번째 원리가 가장 쉽게 식별되며 가끔은 이것이 유일한 원리로 취급될 정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칸트에게서 1. 도덕 법칙이 진료적 준칙들의 허용 가능성의 유일한 기준이며 그가 2. 법칙을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진료적 준칙과 항상 충돌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은 단지 일부만 옳다. 그러나 이 해석이 부분적으로 옳은 까닭은 칸트가 인간의 성격을 실제론적이고 비감성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진료적 준칙이 법칙과 실제로 일치하는 행위로 이끄는 경우 위선을 증오하고 냉정한 사실을 추구하는 우리 철학자의 감관을 가진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진료를 동인으로 간주할 것이지만 그렇다 해도 진료를 장식하는 것이 의무라고 여기진 않을 것이다. 의무와 욕구의 역할이 각기 구별될 수 있도록 칸트는 양자가 서로 상반된 목표에 종사하는 극단적 사례들의 제시를 선호했다. 이 때문에 그의 윤리학은 자연스럽고 선한 본성을 찬양하는 윤리학이라기보다 도리어 자연적 인간에 대한 억압과 금지의 윤리학인 것처럼 보인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러한 외관은 얼마간 칸트 자신의 개인적 습성에 근거한다. 하지만 그 외관의 상당 부분은 칸트 자신이 찾아낸 논쟁적인 상황, 말하자면 그가 그동안 철학사에서 의무와 욕구, 양자가 뒤섞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동일시되어 온 것에 맞서 그가 설정했던 문제 상황, 따라서 양자를 따로 떼어놓는 일이 불가피했던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는데 실패한 많은 독자의 무능력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경우는 준칙들이 내 의지의 선행 조건을 표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도덕법칙이 나에게 특수한 준칙들에 따라 행하기를 요구하는 경우다. 우리가 도덕적 행위 안에 직접적 관심이 내재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도덕적 원리는
고유한 진료를 가진 준칙이 되어야 한다. 이 진료는 행복처럼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다. 다시 말해 원리에 앞서 욕구된 것이 아니라 원리 자체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오직 형식적 원리가 그 자체로 하나의 준칙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리하여 이러한 행위들에 선행하는 기질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자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할 준비가 되는 한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순수 이성, 즉 비의 유일한 원천이 실천적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준칙이 특정 형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연적 욕구들에서 유래할 수 없는 대상을 보유한 이 법칙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 5. 원칙의 정의. 최상의 형식적 원리는 이렇게 진술된다. 순수 이성적 존재자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를 위한 법칙으로 인정될 수 없는 진료적 준칙에 따라서는 행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체로 이성적인 존재자의 모든 준칙은 그 존재자들 간의 차이, 즉 그들이 지닌 욕구상의 차이와 무관하다. 따라서 그 자체로 이성적인 존재자의 준칙은 법칙이다. 명령은 부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자에 대한 이러한 법칙의 강제를 정식화한 것이며, 내가 하나의 준칙을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따라야 한다고 의혹할 수 있다면 그때 나는 그 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명령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위들 속에서 기능할 만한 준칙들을 위한 하나의 규진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내가 단지 적법성을 넘어서 도덕성을 가지려면 행위에 대한 직접적 관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절에서 보았듯이 원칙은 선행되는 준칙을 위한 한갓 소극적 시험에 머물러선 안 된다. 원칙은 적극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원칙은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 대해 타당하거나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따라야만 한다고 의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자인 우리 자신에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준칙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안에 세우도록 명령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앞의 소극적이고 규제적인 의미의 원칙과 대조적인 이러한 적극적인 곧 구성적인 의미에서의 원칙의 인식은 그 자체로 행위를 위한 하나의 근거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한 준칙들에 따라 행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준칙 역시 그 준칙들을 따르게 해야 한다. 바로 그것들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이다. 원칙의 소극적, 규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적극적, 구성적 측면을 무시한 채 준칙들이 보편화될 수는 있지만 나에게 책무를 지우지 못함을 입증함으로써 칸트의 주장이 논박된다고 가정하기는 참 쉽다. 이를테면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책에 자기 이름을 써야 한다고 기꺼이 의혹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게 의무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소극적, 규제적 기능에는 말하자면 두 가지 의혹이 있다. 단순히 어떤 것을 하고 싶다는 바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바랄 수 있는 한에서만 그것을 하고 싶다는 바람. 적극적, 구성적 기능에는 두 의혹 사이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을 의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고자 욕구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을 의혹할 수 있으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것을 의혹하는 한에서만 최상의 도덕적 준칙은 선행하는 진료적 준칙들로부터 그 자체로 자유롭게 세워진다. 나는 이것이
칸트가 다음 정언명령의 진술에서 강조한 낱말로서 의도한 것이라 생각한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도덕법칙 또는 순수 실천이성의 최상 원칙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법칙이 아니라 명령이다. 법칙과 명령을 그 자신이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천이성 비판의 어느 곳에서도 법칙을 본래의 형태로 정식화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정초에서만 그렇게 했고 그것도 부수적으로 그렇게 했다. 단적으로 선한 의지란 그의 준칙이 보편 법칙으로 고찰될 때에도 그것을 항상 자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의지이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 종합 명제이다. 6. 자율.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보편 타당한 원칙이다. 원칙으로서 그것은 의지의 보편적 규정을 포함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천 명제로 관제되는 이러한 원칙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시도했다. 그런데 원칙을 정식화한 7절에서 칸트는 원칙이란 낱말을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원리는 기초적, 즉 근본적인 선언적 종합 판단을 의미했으나 이제 실제적으로 앞서 주어진 것 또는 이러한 판단에 의해 정식화된 조건을 의미한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원리는 의지의 판단이 아니라 의지의 조건 또는 보편적 규정 자체이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법칙과 이 도덕법칙을 따르는 의무의 유일무이한 원리다. 도덕법칙이 표현하는 것은 순수 실천이성의 자율, 다시 말해 자유의 자율과 다름없다. 실천이성 비판의 5절과 6절에서 칸트는 의지가 자기 준칙들의 진리에 의해 완벽히 규정되지 않는 한 형식적 준칙이 의지를 규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힌다. 만일 어떤 이성적 존재자가 형식적 준칙을 따른다면 그는 자신의 의지가 경험적 규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그리고 의지는 자기 규정을 위해 어떤 법칙을 필요로 하므로 그러한 존재자는 자연 본성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법칙과는 다른 어떤 법칙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경험의 소요들을 다루는 이성이 아니라 오로지 이성 자체를 통해 완벽히 주어진 것만이 이러한 법칙일 수 있다. 따라서 의지는 또한 자기 규정이라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칸트는 자유로운 의지와 도덕적 의지 그리고 순수 실천 이성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만일 이성이 법칙을 그 자체로 수립할 능력이 없었더라면 이성은 자연으로부터 법칙을 빌려와야 했을 것이며 그 경우 그 법칙은 오직 타율적 명령만을 뒷받침할 수 있다. 지성계의 일원인 나 자신이 부과한 법칙만이 경험세계의 일원인 나의 직접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른 모든 법칙 및 그러한 법칙들 아래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내 관심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오직 스스로 부여한 법칙만이 3절에서 서술된 도덕성의 현상들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성적 존재자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은 칸트가 진술한 정식을 갖춰야 한다. 이로써 원칙의 형이상학적 연역이 완성된다. 물론 우리는 다음 장에서 칸트를 따라 연역과 연관된 부수적인 문제들을 계속 다루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개념을 설명하는 이 부분들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껏 도달한 칸트의 결론들을 특히
이론적 법칙에 대한 그의 철학에 비추어 고찰하는 것이 좋겠다. 몇몇 저자들은 칸트 윤리학이 근대 윤리학의 역사에서 도덕 법칙을 자아에 가장 완벽하게 보섭하는 데서 출발해 법칙의 자아를 가장 완벽히 예속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칸트 윤리학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핵심적인 도덕적 현상은 법칙에 의한 자아의 제약이며 이를 설명하는 것은 자아의 입법, 즉 자율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역설도 없으며 칸트의 사상은 법칙 일반의 개념에 관한 칸트 이전의 이론적 전개에 비추어보면 낡은 개념의 진보다. 볼프를 비롯한 다른 합리론자들은 자연법칙이 인간 위에 군림하게 했고 오직 이성만이 자연법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인간의 도덕적 조언자로 여겼다. 자연법칙에 대한 복종이 인간에게 완전성과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이 그들에겐 분명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자연법칙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행복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책문은 완전성 개념의 분석으로부터 단순하게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판기 칸트는 도덕의 근거로 설정된 자연적 합목적성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생물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더는 수용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자연법칙은 도덕적 취지와 무관하며 그것들은 어떤 목표가 미리 전제될 때에만 행위를 안내할 수 있다. 그는 자연법칙의 인식이 봉사할 수 있을 유일한 목표가 행복, 그리고 행복을 구성하는 모든 쾌적한 성분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그는 볼프의 실천 철학이 법칙의 윤리학을 비방한다 해도 실제로는 그것이 찬양하던 법칙의 권위를 근거 지을 수 없는 욕구의 윤리학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칸트는 도덕 법칙의 권위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이론 철학은 법칙의 원천 개념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의 이론 철학에서 이성은 자연 법칙의 원천이며 자연 법칙들은 수동적으로 기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의 객관적 의미 기준으로서 경험에 자리매김한 조건들이다. 오직 이러한 기원으로부터만 흉이 부정했던 자연법칙의 필연성은 설명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법칙이 본래 자명하게 이성적이어서 또는 신의 법칙들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것은 흉이 경멸적으로 거부했던 설명 방식이다. 그러나 만일 자연에 대한 이론 법칙들의 객관적 필연성의 원천이 이성적 존재자인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칸트가 어떻게 자율적 이성 안에 도덕 법칙의 원천을 자리매김한 동시에 그것의 객관적 필연성을 보증할 수 있었는지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유일하게 중요한 차이는 이론 법칙은 감성적 조건을 지니고 따라서 있음에 제약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있음이란 우리 경험의 감성적 조건 아래 그리고 경험적 사고 일반의 두 번째 요청에 따라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실천 법칙은 감성적 조건에 제약되지 않으며 우리는 그 법칙의 실제 현존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행위를 통해 현존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은 이성성에 대한 이성 자신의 요구가 실제로 현존하는 것 안에 완전히 충족되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완벽한 이성성에 대한 이성의 요구는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지 않은 세계 안에서만 충족될 수 있다. 이성이 요구하는 것과 경험이 보여주는 것의 불일치는
이성적 법칙의 지배 아래에서는 실천적 관심으로 나타나지만 이성적 법칙이 자연계에 실제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현존을 단지 감관에 현존할 수 있음의 범주로 적법하게 적용하는 인간과 같은 존재자에게 그러한 법칙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것을 저방한다. 도덕 법칙의 자격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법칙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 의한 법칙이라는 데 있다. 만일 법칙이 다른 원천에서 나왔다면, 즉 그 원천이 신 자신이라면 인간에게 법칙의 자격은 다만 조건적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인간 자신의 욕구에 따른 상벌의 체계를 통해서만 유효할 것이다. 도덕의 순수성은 파괴될 것이다. 오직 자율만이 칸트의 윤리학에 고유한 다음의 두 구상을 결합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의무의 규정에 있어 자기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둘째, 그렇지만 도덕적 투쟁에서 우리는 명령을 받으며 우리는 자원자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칸트의 윤리학은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위대한 두 구상 간의 이행을 대표한다. 인간은 자유의 일부이며 자연법칙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18세기 입장에 맞서 칸트는 기존 질서를 뒤집고 자연이 우리에게 현상하는 대로 그렇게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반격한다. 그리고 그는 감히 이성의 저울에 자연의 무게를 달아보고 자연은 무언가 부족하며 인간의 운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모험마저도 넘어섰다. 이러한 작상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현존을 바꿔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 문제는 자연의 본질, 그리고 자연이 그 자연의 질서의 일부인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에 우선한다. 자연은 인간을 낳았지만 마침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언할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르도록 했다. 이러한 창조적 자아이론을 이어받은 것은 독일 낭만주의이다. 낭만주의자들에게 인간은 자연의 원작자이자 판관으로서 자연에 대한 우위에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재판관은 자신의 법칙을 잃는다. 칸트는 17, 8세기의 합리론자들과 자연주의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법칙의 보편성을 견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확장했다. 비록 그가 그것을 추상적인 인격, 즉 생각하는 것 속에 정박시키기는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헤르더를 비롯한 다른 철학자들의 등장과 더불어 이러한 조치는 단지 미완성으로, 즉 이성주의와 주관주의의 불안한 동거로 간주되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전개는 구체적 인격을 지닌 역사적 인간을 법칙의 원천으로 간주함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의 통치 아래에서 법칙은 당연히 더는 이성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으며 그것의 필연성은 다만 역사적일 뿐이다. 그것은 다만 감정과 역사의 표현, 즉 시대정신과 민족정신과 열광의 표현일 뿐이다. 칸트는 사유 안에서 방향정확이란 무엇인가에서 이 마지막 단계를 취하려는 이들에게 전한다. 정신적 능력과 관대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여, 나는 그대들의 재능을 존중하며 그대들이 지닌 인간성을 향한 감정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대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숙고해 보셨습니까? 이성에 대한 공격을 어디서 그만두시렵니까? 날카로운 선견지명으로 칸트는 그들에게 이 공격의 끝이 무엇을 겨냥하는지 물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공격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그 귀결이 무엇인지 보았다. 그것은
칸트가 예견했던 것과 같다.